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우리 수업 시간 때 같이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은 139쪽에 있는 12번이라든지 140쪽에 있는 13번, 15번 한 딱 요렇게 세 문제 정도만 지금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일단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에 있는 뭐 3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나중에 뭐 좀 이르면 한 다음 수업이나 다다음 수업 때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실력업 문제 하기에는 너무 다들 이해도가 떨어진다,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더 나중으로 미룰 거거든요. 뭐 계약하고라든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차라리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는 그때 가서 다룬다고 생각하고 할 건데, 혹시 개별적으로 그대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 때 물론 이제 수업 때 칠판에서 하는 게 더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 때 칠판에서 하기에 제일 좋은 건 좀 모두가 모두한테 필요한, 모두가 들을 만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아직 기초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모두한테 동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12번 같은 거는 되게 쉬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생긴 것만 좀 길어 보이는 건데 별로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12번이든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15번이든 아니면 잠깐 얘기했던 실력업에 있는 3번이든, 아니면 본인이 이 완자에서 좀 더 어려운 걸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뒤쪽 넘어가 보시면 뭐 단원마물이나 이런 데 더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래서 또 고난도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 또 구경해 보셔도 되고 풀어 보셔도 되는데, 일단 문제가 쉬운 문제긴 한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A하고 B 뉴런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짚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극을 우리가 가해준 지점,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진 지점이 어디냐를 짚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4ms 라는 시간, 요거는 뭐겠어? 우리가 프린트에서 썼던 표현으로 총 4ms. 그러니까 실험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극을 주고 4ms 후에 모든 지점에서의 전위를 한 번에 측정하겠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은 D3에 가하고 그 다음에 4ms의 시간 이후에 전위를 확인할 거다라고 되는데, 그럼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은 A하고 B, 이 문제가 쉽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자극이 어디서 시작됐고 그리고 총 4ms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를 이미 다 구해버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요. 일단은 4ms일 때 D2 그리고 1, 2에서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D1과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그리고 그림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표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가 각각 1cm/ms와 2cm/ms 중 하나이다. 그럼 둘 중에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되는 건 결국 누가 1짜리고 누가 2짜리냐라는 걸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냥 나머지 표에 있는 기억을 채운다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쉬운 게 A의 D2에 주어진 전위가 마이너스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은 결국 우리 문제에서 준 건 총 4ms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마이너스 80mV면은 이 지점에서 이 전위가 진행되는 데 사용된 전위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전위가 진행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3ms여야 된다는 의미잖아. 그렇죠? 우리가 프린트에서 계속 연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A가 3ms의 시간이 진행 시간으로 필요하고요. 근데 총 준 시간은 4ms니까 그러면 이 A의 D2 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도달 시간이 이 남은 1ms만 가지고 도달을 했어야 된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A라는 뉴런은 D2 지점까지, 시작점인 D3부터 D2까지의 거리가 2cm인데 그 2cm를 1ms 동안 도착해야 되는, 즉 2cm/ms의 속도를 갖고 있구나 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B도 뭐예요? B의 D2도
플러스 30mV니까 그럼 얘도 문제에서 주어진 총 시간은 4ms인 상태에서 플러스 30mV의 전위를 띄려면 그 그래프에서 이만큼의 진행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는데 2초를 쓸 수 있다는 얘기,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총 4초 중에 오는데 2초 쓰고, 그래야 얘가 전위를 진행하는데 2초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2cm를 2초 동안 가는, 즉 1cm/ms의 속도를 갖고 있네.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속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요,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냥 A의 D3와 D4, D3는 자극의 시작점이네요. 그럼 D1과 D4에 대해서 같은 방식을 똑같이 해서 전위를 구한 다음에 표랑 매치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필요로 하는 1이 D1하고 D4 중 누구고 2가 D1하고 D4 중 누군지도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전위가 몇인지도 다 나올 거고, 문제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제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당연히 쉬운 거긴 한데, 우리가 프린트에서 해본 정도의 영역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쉽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됐고요. 문제의 답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답지 가지고 계시고 이미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궁금증은 이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점이 있었다면. 그럼 넘어갈게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13번.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12, 13, 15 말고도 저는 모르는 게 더 있는데요 하시면 너무 하찮은 걸 몰라서 설명해드리기 싫습니다. 뭐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어차피 좀 더 같이 풀어볼 문제와 그냥 개별적으로 모를 때 따로 질문해야 되는 문제를 제가 그냥 구별해 놨을 뿐인 거지, 지금 이 세 문제 말고 나머지는 모르면 큰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13번. 자, 13번은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13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자, 13번 같은 문제를 그냥 해석하는 방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꼭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140쪽에 있는 13번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얘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되게 단순한 건데,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럼 이 중에서 자극을 가장 우선 받은 게, 그러니까 자극의 시작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게 디귿이고, 그 다음이 니은이고, 그 다음 기억이고, 그 다음 니은, 요 순서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뭐냐면 이게 우리 프린트에서 보던 것과 그래프 해석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 프린트에서 보는 건 하나의 그래프를 고정해 놓고 여러 개의 지점을 이 하나의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실제로 이제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우리 프린트에 있는 애처럼. 그리고 어떤 A의 D1 지점의 전위, A의 D2 지점의 전위, A의 D3 지점의 전위, 그리고 어디에다 자극을 가해줬는지 몰라.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D1, D2, D3 중에 어디에다 자극을 가해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D1, D2, D3의 전위가 각각 얘는 마이너스 70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60이 나오고, 얘는 뭐 플러스 10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상에 표현할 때 대충 한쪽에만 표현할게요. A의 D3 요쯤 찍으면 될 것 같고요. A의 D3는 여기 아니면 여기긴 한데, 띠꺼우니까 플러스 30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A의 D3는 요 꼭대기 지점이 A의 D3 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A의 D2 지점은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거나 여기거든. 그쵸? 그리고 A의 D1은 마이너스 70이니까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 이런 식으로 후보가 많아져요. 좀 많긴 많은데, 찾는 거는 어차피 좀 복잡해지니까 어렵다고 쳐도 대충 이걸 그래프상에 하나씩만 딱 골라서 찍어서요, 여기에 A의 D1이 찍혀 있고요, 여기에 A의 D2가 찍혀 있고요,
여기에 A에 D3가 찍혀 있다면 이건 그 신호 우리가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 D1, D2, D3 중에 하나라면 어디에다 가해준 걸까요? 뉴런상의 순서는 이렇게 D1, D2, D3인데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려면 우리가 자극을 D1, D2, D3 중 어디에 찍어야 될까요? D1에다 가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프린트에서 해석하던 방식, 원래 그래프 하나를 놓고 해석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체 주어진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체 고정된 시간 중에서 지점까지 오는 데 시간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 그래프 위에다 표현해서 찍는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는 그냥 AD1은 이만큼 진행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고 AD2는 이만큼 진행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고 AD3는 이만큼 진행 시간이 더 짧았다는 얘기거든. 진행 시간이 짧은 애들은 어떻단 얘기야? 도달 시간이 길었단 얘기지.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얘 순서여야 된다가 돼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고정해 놓고 해석하는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풀게 될 문제예요. 이런 유형에서는 더 왼쪽에 찍혀 있는 점이 더 시작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찍혀 있을수록 시작점에 더 가까워야 돼요. 이거를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일단 살짝 외워두세요. 근데 얘는 그래프를 고정해 놓는 방식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13번에 있는 걔는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냥 되게 자유롭게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야.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디귿은 처음에 자극을 딱 가해주자마자 바로 탈분극이 시작된 거고 니은은 자극을 가해주고 T3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탈분극이 시작된 거고 기억은 자극을 가해주고 T2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탈분극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이는 그대로 그럼 디귿이 제일 먼저 탈분극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 기억 그리고 니은이 제일 늦게 탈분극이 시작된 걸 그래프에서 그대로 볼 수 있지. 그럼 디귿이 가장 먼저 탈분극돼야 되니까 디귿이 가장 그 시작점으로부터 자극을 가해준 점으로부터 가까워야 돼요. 실제로 그 디귿은 그냥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극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A, 기억이 B, 니은이 C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될 텐데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원리가 완전히 스며들진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요 해석과 요 해석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얘를 약간 뭐라고 해줄까요? 얘를 지금 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요 13번 문제. 요 13번 문제 같은 거를 특이한 문제로 생각하고 얘 해석하는 방법을 따로 알아두되 기본적으로는 이쪽 해석에 익숙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풀게 될 게 저쪽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우리가 프린트에서 풀던 대로 그래프가 딱 하나 그려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 위에다가 점을 찍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쳐봐. 그럴 땐 오른쪽에 있는 점일수록 먼저 자극을 받은 애들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걸 기준으로 일단 잡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트에서 했던 것처럼 오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총 주어진 시간 중에서 오는데 걸린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 개념은 당연히 익숙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익숙한 상태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 오른쪽에 찍힌 점들이 더 진행을 오래 했다. 즉, 더 시작점에서 가까워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해주면 된다가 기본. 근데 이런 13번처럼 특이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13번 같은 특이한 문제에서는 이 생각에서 조금 자유롭게 나와서 있는 그대로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프가 서로 다 다르게 생기게 나올 테니까 이건. 그래프가 이게 서로 다른 그래프가 여러 개 제시되잖아? 그럼 그건 이제 보이는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해주는 게 낫고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잡아두고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신경 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인데, 자, 요거는 보시면요. 일단 문제에서 마찬가지. 아까 문제랑 틀은 똑같아요. 결국 얘네들은 뭘 주고 뭘 안 주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틀은 똑같거든. 이 문제도 자극을 어디에 줄 거냐? D2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D2에. 그래서 표는 A와 B에 D2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 그럼 총 4초를 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문제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얘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시냅스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러니까 전달이 끼어있게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 아까 문제랑 비슷한데 얘는 그 그림 주어져 있고 표 주어져 있고 아까 문제 어떻게 했어? 그림표부터 본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조건부터 읽었어야 되는 것처럼 얘도 밑에 조건부터 볼게요. A와 B의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각각 2와 1. 얘는 속도를 아예 알려줬어요. 그러면 A가 2cm/ms인 거 알겠고 B가 1cm/ms인 건 알겠어요. 이건 문제가 준 정보니까요. 자, 그 상태로 그냥 이제 표 해석하면 됩니다. 결국 속도 정보를 알려줬냐 모르느냐 정도 차이인 거지. 지금 알려줬으니까 아는 상태로 표에 있는 거를 해석하면 되는데, 자, A에 보시면요. D1, D2, D3, D4에서 전부 다 전위를 알려준 건 아니고 알려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잡았던 것처럼 총 시간은 어차피 다 4가 돼요. 4. 이 중에서 D2는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딱히 원래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도달 시간이 얘는 어차피 0일 거고요. 그래서 전이 진행 시간이 4일 건데 크게 의미 없고요. 얘 D1도 사실 해석은 할 수 있어. 이거 해석해 볼게요. D1까지의 거리가 2cm예요. 그쵸? 우리가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 D2고요. 거기서 D1까지의 거리가 2cm입니다.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가 되겠죠. 그럼 1초를 뺀 3만큼 진행하니까 막 80이 되는 건데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그냥 나온 김에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D3 먼저 분석하기보단 D4를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D4를 보시면 D4까지의 거리는 일단 4cm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중간에 비어있는데요? 알바야? 일단은 채워놓고 신경 쓰지 마세요. 물음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c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일 겁니다. 2cm/ms 속도니까. 그럼 얘는 남은 2초를 가지고 자극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이 지점이 신호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래프 보면 2초일 때 플러스 30. 얘는 아주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4 지점에 플러스 30이라는 전위를 해석한 결과 얘는 그냥 2초 동안 도달해야 되는 거리가 맞아. 우리가 속도 알고 있을 때 2초 동안 가야 되는 거리가 맞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한테 진행 시간이 2초가 남는 게 맞고 플러스 30이 나오는 게 맞거든? 이게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그대로 성립한다는 얘기는 저 물음표 자리에 시냅스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게 시냅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한 거거든? 근데 문제에 주어진 거랑 정확하게 똑같거든. 그럼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그래서 A에는 시냅스가 없구나. 자, 근데 B 해석해 봅시다. B는 똑같아. 방금 했던 것처럼 D1, D2, D3 중에서 D4 중에 일단 전위 마이너스 70은 이건 뭐 TV라면 TV고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도 없는데요. 여기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70.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보통 마이너스 70은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은 굳이 분석하지 말고 이제 얘가 0이긴 한데요. 근데 어차피 B의 속도가 1cm/ms인 거 알고 있으니까 아까 하던 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얘 전위고 얘 총 시간이고 도달 시간, 진행 시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시간은 4초예요. 근데 B의 원래 진행 속도로는 요 자극이 요 전도되는 속도로는 1cm/ms니까 D3까지 몇 초 걸려야 되는 게 맞아요? 2초 걸려야 됩니다. 그쵸? 왜? D2부터 D3까지 거리가 2cm고요. B의 속도가 1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총 4초 중에 2초를 뺀 나머지 2초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상 2초를 진행했을 때 나와야 되는 전위는 원래 몇이에요? 플러스 30mV입니다. 근데 얘 플러스 30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시냅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시냅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한 것과 주어진 전위가 다르면 시냅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냅스가 있어버리니까 새로 해석해야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럼 0일 때,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 0일 때가 결국은 1.5거나 2.5거든요? 그치?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럼 얘가 진행시간이 1.5인지 2.5인지 뭐 중요한 문제도 있고 안 중요한 문제도 있는데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봅시다. 둘 중 하나거든요. 뭘까요? 자,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1.5의 진행시간 혹은 2.5의 진행시간을 갖는다. 요건 알겠지? 근데 1.5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도달시간이 3.5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얘가 2.5를 가지려면 얘가 도달시간이 1.5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시냅스 없다고 생각하고 구했을 때 도달시간이 2였지 않아요? 자, 시냅스, 즉 전달은 전도보다 빨라요, 느려요? 전달 속도는 전도 속도보다 느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가 있었으면 원래보다 오래 걸려야 돼? 원래보다 금방 도착해야 돼? 오래 걸려야 되죠. 전달이 껴있으면 더 느리니까 시냅스가 있으면 시냅스가 없을 때보다 더 느려야 돼요. 그럼 더 오래 걸려서 도착해야 돼. 그럼 시냅스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도착 시간이 2초였어. 근데 시냅스가 지금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거 2.5네요. 그럼 2.5의 도착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겠죠. 됐죠? 이 정도면 문제 필요한 해석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B만 구하면 되겠네, B. 근데 B 얘는 우리 요 신호가 여기서 시작되고 D1까지 여기에는 시냅스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그냥 구하면 돼.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려워요. 네, 모두가 어려워하고요. 심지어는 시험 직전까지도 거의 뭐 계속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밟아왔는데도 시험 직전까지도 하기 힘들다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맞으니까 좀 천천히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안 하지만 않으면 돼. 천천히라도 따라와 주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불러서라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다만 우리가 가야 될 도착지는 더럽게 멉니다. 지금 이 정도 문제 푸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실제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첫 학년이다 보니까 첫 세대잖아. 지금 이 수능 교육과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첫 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낮춰질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전 교육과정 있지. 그 전 교육과정하고 또 그 전의 교육과정 요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투과목의 절대평가화였거든. 여러분들은 투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물투, 화투, 생투, 지투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과학 과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투과목들이 그 전까진 상대평가에다가 내신에서 절대평가로 내려오게 된 게 이 두 사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와서의 투과목들은 절대평가에 맞게 꽤 쉬운 난이도이긴 해요. 근데 투과목 자체가 워낙에 어려워서 그렇다고 막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 자체는 되게 쉽게 내려고 했어, 선생님들이. 근데 교육과정 바뀐 첫 해는 절대평가고 나발이고 개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투과목도 결국은 수능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킬러급의 문제들이 원래 나오는 과목이었거든. 근데 그게 절대평가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평가가 아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꼬라지가 났었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은 상대평가는 그대로인 거죠. 절대평가가 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전히 변별력은 갖춰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들이 그 변별력에 대한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첫 해는. 그래서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꽤 어려운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염두는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원래 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광명 같은 경우는 대놓고 생명과학은 원래 좀 대놓고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긴 한데 광북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광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생명과학이 꽤 난이도가 어려워요. 특히나 광문은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진짜 더럽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거든. 전체 난이도는 쉽게 내되 킬러 몇 문제만 난이도를 엄청 높여놓은 게 원래 광문 시험지의 특징이다 보니까 좀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운사는 생명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생명은 좀 쉽게 나와요. 늘. 화학이 좀 어렵습니다. 운사는 이게 운산 시험지야 싶을 정도로 화학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광명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광북 시험지야 싶을 정도로 화학이 좀 쉬워요. 광북이 치고 쉬워. 원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바뀌었으면 몰라도 같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만 바뀌었다라고 가정해보면 막 엄청 크게 변동이 한 번에 생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기존보단 쉽게 내려고 선생님들이 노력은 할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 자극이 기존보다 쉽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도착지가 엄청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엄청 멀어요. 이거 문제 진짜 어려워요. 그 막 마더텅 이런 데 있는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려운 거 많거든.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부지런하게 갑시다. 다른 건 좀 천천히 가도 돼. 실제로 여러분들 막 신경계 이런 거는 당장 좀 못 외운다고 해도 흐름만 잡고 있으면 딱히 제가 제 시험도 안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디테일한 용어 한두 개 모르는 건 그냥 계약하고 시험 가까워질 때쯤 잡아갖고 채워 넣으면 되잖아. 흐름만 잡고 있으면 문제 풀고 연습하고 다음 내용을 나가기 위한 필요 개념이나 이런 걸 이어나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흐름만 잡고 있으면 제가 꼭 제 시험 보고 이러진 않을 확률이 높은데 자극은 계속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부터 좀 알차게 쌓으면서 좀 알차게 알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일단 넘어가서 원래 이제 문제 풀이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신경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경계 수업은 우리가 이미 두 수업에 걸쳐서 했어. 처음에는 중추신경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 내용이 말초신경계였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생명과학은 이 말초신경계가 메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그래서 말초 파트를 다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당연히 알아야 돼. 얘는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경계예요. 중추가 만들어낸 명령을 전달하거나 혹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중추한테 갖다 줘서 판단하게 하거나 이런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 말초는 크게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구심성 신경과 최성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원심성 신경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원심성 신경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게는 구심성, 원심성 이렇게 나눌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분리는 여러분들 책에는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별로 크게 의미 없고요. 결국은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아예 처음부터 나누는 게 사용하기 좀 편할 거고. 근데 구심성하고 원심성의 차이는 결국은 얘네 둘은 명령을 내릴 때 써. 얘는 외부 자극을 가져올 때 써. 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구심성인 감각은 어떤 방향성을 가졌던 거예요? 외부 기관에서. 주로 이제 감각기관이 될 텐데, 에서 대뇌로의 방향성을 갖는 거고. 근데 최성운동신경은 대뇌나 손해에서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골격근이라고 했었죠. 골격근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이 아닌 불수의근, 그냥 기관이라고 표현할게요. 골격근이 아닌 기관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제 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감각신경은 또 다른 특징은 없지만 최성운동신경도 또 다른 특징은 없고 얘네 둘은 어떤 거야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신경과 일반적인 운동신경을 생각하면 되는 애들. 운동명령을 갖다 주고 저거는 외부 감각을 대뇌한테 갖다 주고. 근데 자율신경은 한 번 더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나뉘는 거였고요. 특징은 교감은 앞이 짧고
사실 중요한 건 앞이 짧고예요. 뒤는 사실 길지 않아도 돼. 그냥 앞이 짧아.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교감은 앞이 길어.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요 사이의 시냅스를 교감이나 부교감, 즉 자율신경용으로 따로 부르는 명칭이 신경절이었고요. 지우야. 신경절이었고요. 그래서 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교감의 경우에는 척수에 있다. 그리고 부교감의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관련 중추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이고, 중추이 뭐예요? 관련 중추에 있다. 이 관련 중추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 부교감은 우리 몸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심장에 연결된, 그러니까 심장 부교감이라면 이 부교감 신경에, 이 심장 부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전율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호흡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이라면 그럼 그 호흡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전율의 신경세포체가 똑같이 연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방광부교감이라면 방광부교감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어떤 기관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중추로부터 직접 출발해서 그 기관까지 가는 그 루트, 그 길이 이제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교감신경은 결국 뒤에 심장에 연결되어 있든 뒤에 뭐 호흡과 관련된 뭐 기관지 이런 게 연결되어 있든 아니면 뭐 소화, 소장, 위 이런 게 연결되어 있든 상관없이 뒤에 뭐가 연결된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척수에서 출발해서 그 기관으로 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것도 잠깐 정리했었냐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감신경의 중추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척수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실제로 척수로 봐요.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그래도 연수 뭐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맞춰 대답해야 되느냐는 기본이 척수라고 대답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에 맞춰서 갑시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척수가 중추가 아니라 연수가 중추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 맞춰서 그 학교만 새로 좀 개념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원래 기본이 되는 개념은 교감신경의 중추는 척수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교감의 중추는 어차피 여기 적혀있는 대로니까 됐는데,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어차피 교감신경은 중간 여기서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고, 부교감도 중간에서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고, 얘도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고, 어차피 모든 뉴런은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고, 딱 뭐만 빼고 교감의 신경절 이후 뉴런, 교감의 이 뒤쪽 뉴런 끝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였어요?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이 커지고, 그러니까 체온도 상승하는, 전체적으로 빨라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좀 우리 뭐랑 연결해주면 된다 그랬었냐면 좀 화났을 때 이런 거 연결하면 되는 거죠. 화났을 때, 뭐 긴장했을 때, 집중했을 때 이럴 때가 됩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 반대로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소화죠. 소화만 억제. 화났을 때, 집중할 때 이럴 때 소화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부교감의 기능은 정확하게 그냥 반대로 가져가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런 게 자율신경이었다. 그 다음 말초에 또 하나의 구분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척수신경과 뇌신경을 먼저 적는 게 낫겠네요. 뇌신경과 척수신경.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뇌를 이루는 신경은 뇌신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척수를 이루는 신경도 척수신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뇌세포, 척수세포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 그러면 뇌신경, 척수신경은 뭐였냐면 뇌랑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이 뇌신경.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많이 설명하냐면 이름에 신경자가 붙어 있으면 그건 말초란 뜻이에요.
우리가 중추 얘기할 때는 신경자를 붙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어쩌고 신경 들어가는 순간 다 말초신경계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 척수신경은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이었는데 척수신경, 모든 교감이 다 척수신경일 수밖에 없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감은 전부 척수에서 출발하니까. 그리고 부교감은 관련 중추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대부분 뇌신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몸에서 중추는 뇌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척수가 하는 중추적인 기능은 딱히 없으니까 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나뉘는데, 다만 방광부교감만 방광에 대한 중추 자체가 척수라서 이렇게 따로 빼주는. 요거 제가 강조했었던 게 자율신경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그 자율신경에 대한 구분법은 따로 교감, 부교감의 자체적인 특징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체성이나 감각은 어떻게 됐었어? 감각이랑 체성은 어차피 전부 대뇌랑 일을 하는 애들이라 목 위에 있는 기관에 연결된 감각이다. 혹은 체성 운동신경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입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려면 이 입에 연결된 요 턱 근육이나 이런 데 연결된 운동신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뇌신경일 거란 얘기입니다. 눈을 깜빡이려고 해도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뇌신경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눈으로 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칠판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정보가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그 감각 신호를 갖다주는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뇌신경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목 위에 있는 기관들의 감각신경이나 체성신경은 뇌가 가까우니까 뇌랑 직접 연결. 그래서 뇌신경. 근데 척수신경들은 어떻게 됐었어? 감각이나 체성 중에서 뇌랑 먼 애들, 즉 목 아래, 우리가 흔히 몸이라고 부르는 영역 더 아래가 되는 거겠지. 이 목 아래로 있는 애들은 이제 척수신경에 해당되는 감각 체성이 된다 그랬어. 왜? 얘네들은 뇌랑 너무 머니까 뇌랑 이 말초신경으로 연결하기는 너무 위험해서 척수가 받아주고 척수에서 내보내주고, 척수가 약간 그 택배 회사처럼 일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토요일 수업에서는 했었는데 일요일 수업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다시 이것만 조금 천천히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근, 후근, 요거. 이 전근하고 후근이 뭐였었냐면 얘네들은 척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근, 후근 자체가 척수의 일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척수의 전근, 척수의 후근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했나? 안 했었지. 척수의 전근, 척수의 후근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지. 척수의 전근은 척수의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현관문이 여러분 집의 일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척수의 전근은 척수의 일부인데 얘는 척수의 입구에 해당되고요. 죄송합니다. 출구요. 전근은 출구에 해당되고요. 척수의 후근이 입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후근이 입구, 즉 얘는 척수로 들어오는 신경, 척수로 신경이 들어오는 곳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다 나간다가 되려면 아예 중추 바깥, 그러니까 몸통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된 신경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연결돼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출발해서 척수로 오는 신경들은 항상 후근을 지나게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척수에서 출발해서 기관으로 가려는 애들은 전부 전근을 지나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후근을 지난다, 전근을 지난다가 아니라 후근을 이룬다, 전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전근 후근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 신경들을. 근데 아무튼 이제 후근은 입구라서 감각신경만 후근에 해당되는 거고, 원래 들어오는 형태, 방향이 중추 쪽으로 오는 신경 자체가 감각밖에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나가는 신경에 해당되는 자율과 체성 운동은 전부 전근을 이루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근을 이룬다, 후근을 이룬다가 되는데, 근데 우리 이 전근을 이루는지 후근을 이루는지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전근을 이룬다 해서 X를 했어. 근데 틀렸어. 근데 그 아래 똑같은 게 또 후근을 이룬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그럼 맞다고 했어. 혹은 틀렸다고 했어. 근데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근하고 후근을 모두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신경이 전근을 이루거나 후근을 이루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근과 후근 모두를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애초에 얘는 척수의 일부기 때문에 척수 신경이나 전근을 이루고 후근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뇌신경은 아예 관련 없음입니다. 전근을 이룰 일도 후근을 이룰 일도 없어요. 애초에 척수랑 연결돼 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된다. 되죠? 그럼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촬영 멈춰놓고.